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이재명 대표와 회담을 할 때 어떤 의제로 논의하실 것인지. 우선에 보고 또 봅니다. 정무수석을 맡은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말씀 주실 때 이 정부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어느?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동안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 분명해 보입니다. 직접 출입 기자들 앞에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인선과 관련된 브리핑을 오전과 오후에 나눠서 했는데 각각 등장을 해서 직접 발표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도 받는 모습까지 아주 오랜만에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화면으로 소개해 드릴까요? 자,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이후의 여러 가지 모습들 좀 정리해 봤는데요. 지금 지난 19일 참모들에게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오늘 새 비서실장과 새 정무수석을 임명했는데 직접 브리핑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받고 배경도 설명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서서 지난 19일에는 이재명 대표와 직접 전화통화했고요. 그리고 만나자는 제안을 했죠. 자, 그리고요. 이것도 알려집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총선 출마했지만 낙선한 분들, 낙선자들과 오찬을 잡는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그동안에 볼 수 없었던 모습임에는 분명해 보이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 부여가 될 수 있을지 이게 지금 관건인데, 자, 그럼요. 이런 내용들과 관련된 추가적인 영상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평균적인 국민들이 좀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이제 하자는 뜻이고요. 여야 당과의 관계뿐 아니라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하겠다는, 여야 정당 또 언론 또 많은 우리 시민 사회와 더 많이 소통하고 후임 총리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야 될 것 같다. 무시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총선 이후에 제일 당황하고 있는 것이 정부 여당인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정말 솔직하고 담백하게 국민들에게 한번 입장을 정리해서 표명하시는 게 어떠냐. 자,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신데요. 오늘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19일 그때 당시에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한 것도 사실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는데, 오늘 인선도 사실은 어제까지만 해도 글쎄 나올까 말까 했는데 두 차례나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뭐 인선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직접 나서서 브리핑을 하고 질문을 받고 있는 거, 임기 초에 봤던 장면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랜만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이제 대통령께서 정치하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동안 보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보니까 법률적 마인드가 강하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은 대통령 때의 일을 하면 되고, 예. 국회는 국회 일을 하면 된다. 상권 예. 분리 원칙에 따라서.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국회에서 어떤 입법 폭주 일이 벌어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싶으면 그냥 거부권 행사하는 이런 식으로만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대립이 있고 갈등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야당과의 대화를 하겠다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야당과 이제 대화를 본격적으로 하니까 이재명 대표하고의 어떤 영수회담도 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정치하겠다고 하면 두 번째 핵심은 국민과의 대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그 프레스룸에 오셔서 어떤 비서실장이나 새로 이제 인선된 어떤 참모진에 대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격의 없이 소탈하게 다가가는 모습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다음 달에 그동안 계속 하지 못했던 5월 10일 취임 2주년 때는 기자회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 2주년에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정치의 두 가지 기본이요. 예. 하나는 야당과의 대화니까 영수회담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거. 또 하나는 국민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 국민과의 대화는 아까 이준석 뭐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국민에게 적어도 총선 결과에서 드러난 부분, 그리고 총선 이후에 어떤 형태로 국정 기조라든가 어떤 정책을 변화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이제 소상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의 기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취임 2주년 되는 5월입니다. 그때는 기자회견을 할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번에 그 신임 뭐 비서실장 임명된 정진석 의원이나 뭐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조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쨌든 뭐 국민들께서 지금 이 대통령의 어떤 생각을 듣고 싶어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5월 10일 날 충분히 뭐 대국민 뭐 기자회견 뭐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민주당 소속이신 김지호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오늘 대통령의 저런 모습, 지난주에 금요일에 있었던 전화통화 그리고 오늘 저런 인선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정치권 인사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총선 전에 진작에 저렇게 좀 했으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총선 전에 저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많이 있었다면 민주당은 긴장했을까요 좀? 아니 하도 우여곡절이 많고 이러니까 사실 저도 반갑기는 합니다. 지금이라도 저런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뭐 하신다는 저런 겁니까? 태도라도 좀 보여주면 국민들이 좀 기대감을 갖고 항상 뭐 야당이라고 대통령 못한다 보다는 저희도 좀 칭찬도 하고 좀 이렇게 잘한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런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항으로 보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을 유죄받으신 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사실 저희 야당 대표대에서 각종 막말 엄청 하신 분이에요. 과거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한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시면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효과가 반감되고. 그러면은 오늘 인선의 내용과 그다음에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을 약간 분리하면 모습은 긍정적으로 보이나 내용이 좀 그렇다는 겁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영수회담을 직접 전화로 제의한 거거든요. 사실 제가 실무 업무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 때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전화를 안 하고 그 당대표실에 행정하시는 분이 전화해서 우리 실무회담 합시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실무회담 거절했다.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이 직접 제의한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모습이 정말 좀 진정성 있어 보이고 뭔가 기대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방심위가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 그다음에 어떤 검찰이라든지 이런 사정기관이 야당을 상대로 굉장히 이 탄압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어떤 대통령의 진정성을 저희가 믿을 수 있지 뭐 애티튜드만 바뀐다고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일단 나타난 거는 뭐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좀 내용은 약간 이런 분위기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인선 발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첫 번째 인선 발표 내용 요거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시죠.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 뭐 사실은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아주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시다고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아주 수행해 주실 것으로 여러 가지로 여소야대 전국 상황이 염려가 되고 난맥이 예상됩니다. 이 어려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를 돕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책임이라고 느꼈습니다. 또 통합의 정치를 이끄시는데 제가 미력이나마 잘 보좌해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발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진석 이제 새 비서실장 본인이 어떤 생각과 구상도 좀 밝혔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반응 나왔는데 아까 김지호 부대변인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약간 반응이 좋지 않은 반응이 나왔어요. 좀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리고 다른 평가 내용도 좀 붙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임기 3년차 윤석열 대통령께서 21일 참모들에게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신 것을 보니 아직도 정치하는 대통령 하실 생각이 없으신 듯합니다. 당신 100% 전당대회 룰을 밀어붙였던 사람이 이 정부의 실패에 굉장히 큰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데 아니 그런 사리 판단마저도 안 되는 당신과 민심이 괴리되어 가고 있다는 판단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되면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는 좀 혹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당 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을까? 약간 의견이 갈리는 듯합니다. 첫 번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이런 거 요즘에 안 빠지죠? 입장 내는 거예요. 바로 또 즉각적으로 나왔는데 홍준표 대구시장 아래쪽에 있어요. 국회와 소통이 되고 충직한 분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환영한다. 긍정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김웅 의원, 쓴소리를 그동안 좀 많이 하시는 의원 중에 속하죠. 당이 무너진 근본 원인은 이준석 내쫓은 것과 당심 100% 전제 룰을 급조한 건데 이거 모두 주도한 게 정진석이다. 그러니까 이 당내에서 약간씩 갈려요.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보시면 윤상현 의원은 정무용 정진석 비서실장, 정책정 실장. 지금까지는 정책 전문가를 비서실장 썼는데 이번엔 정무형이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면모가 나타날 걸로 기대한다라는 기대감을 표시한 반면 방금 들으셨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정부 실패 책임 있는 분 아닙니까 지금? 이러면서 또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신 변호사? 네네. 정진석 새 비서실장 이거 어떻게 좀 평가하실까요? 일단은 저는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조금 놀랐는데요. 예. 대통령이 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 하셨는데 대통령은 정치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럼 지금까지 대통령은 행정하는 대통령이셨나? 뭐 저는 어쨌든 좀 원래 정치하는 자리였는데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저는 그게 조금 의외였다. 그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김대기, 이관섭 비서실장이었어요. 예. 다 정치하는 비서실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정책 또는 행정 분야에 오래 몸담으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정부 관료로서 아주 탁월한 뭐라 그럴까 성과를 보였던 분이긴 하지만 예. 정치하는 분은 아니었고 그렇다고 하면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계는 지금까지는 거의 상하 관계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통령이 결심을 하면 비서실장 이하는 지시대로 집행을 하는. 그렇죠. 그 공무원 그 마인드 가지고 예. 깔끔하게 이제 공무원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을 비서실장으로 같이 일을 갖다 하다가 이번에 첫 번째로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첫 번째로 정치인 비서실장을 임명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이도 같아요. 나이도 1960년생 같고 그다음에 정진석 요번 신임 비서실장은 5선 국회의원의 정무수석을 갖다 하고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 전에 국회의장 비서실장도 하셨고 국회 사무총장의 그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리는 거의 모두 했다.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대통령보다도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은 훨씬 더 많은 분이 아닌가. 그다음에 비서실장 하기에는 경력이 넘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만큼 지금 대통령이 현 시국을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경륜을 잘 살려가지고 예.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 잘 보필해서 지금 어려운 난관을 잘 타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당의 반응은 별로 그다지 좋지 않은데요. 뭐 그거야 뭐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 게 예. 야당의 반응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가 아니면 진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그것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부분은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의 몫이 아닌가 여태까지 본인이 뭐 이렇게 말실수한 거나 그런 거 몇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과 관계를 잘 정립하고 대통령에게 야당의 뜻을 잘 전달하고 그러면 민심을 잘 전달하고 그러면은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는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이고 뭐 국회의 동의나 인준 뭐 그다음에 청문회 같은 그런 것도 필요 없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대통령이 임명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기장 교수님께 제가 질문을 좀 2개를 드릴 건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비서실장이 됐잖아요. 네. 그럼 아마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국회를 좀 찾아가겠죠? 뭐 인사를 할 수 있고 의장부터 각 당의 대표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정무수석이지만 비서실장이 갈 수 있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은 직접 가는 분위기일까요? 저는 당연히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예. 오늘이 됐던 적정한 시점에 국회도 방문하고 당대표들도 방문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소통, 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예상되고요. 그리고 오늘 인선이 비서실장뿐만 아니라 정무수석, 사실은 정무수석이 국회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미흡했다. 그 새로운 정무수석이 뽑혔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철호 전 의원입니다. 재선 국회의원이죠. 요번에 출마를 했지만 낙선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도 좀 하셨어요. 여기 뭐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되는 거는 아래 두 개입니다, 지금. 2017년 대선 당시에 유승민 후보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유승민계? 친유승민계라는 존재는 지금의 국민의힘 내에서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비주류입니다. 비주류 중에 비주류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당 상황에서는. 자, 그리고요. 더군다나 바른정당 출신입니다. 한번 나갔다가 들어온 거예요. 바른정당 역시 친유승민계로 꼽히는 정당이었죠. 그리고 탄핵 정국 당시 사안과도 연관이 있는 정당이에요. 이런 인물을 정무수석으로 뽑은 겁니다. 지금요. 오늘. 정기랑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저렇게 보면은 그 정말 바른정당 출신 또 유승민 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예. 정무수석으로 임명했다. 그렇다면 저는 뭐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정무수석 인사 때만 되면 대단히 굉장히 꽃보직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대단히 중요한 보직입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부터 지금 이 현 정부까지 이어지는 정무수석들의 순환사는요. 예. 거의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국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난을 전달하는 사람 정도로 심지어는 폄하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그냥 배달자 정도 거의 아니냐? 난 배달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왜? 그만큼 존재감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저는 뭐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을 비하할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예. 자, 그러나 아마도 대통령과의 어떤 인연이라든가 이런 인연보다는 예. 뭐 제가 뭐 뇌피셜입니다만 예. 정진석 비서실장의 어떤 천거를 통해서 추천이 있었던 거 아니냐? 아마 정무수석으로 발탁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이 신임 정무수석이 기업인 출신입니다. 예. 기업인 출신인데다가 대단히 실용적 접근에 아주 이렇게 밝은 분으로 알려져 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무수석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바른정당과를 통해서 비주류를 또 끌어안는 모양새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진석 비서실장과 콤비를 이루어서 아마 대여관계 또 예. 대야관계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어떤 심부름꾼 역할 또는 어떤 파수꾼 역할 예. 이런 것들을 기대한 것으로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정무수석 2명 지금 벌써 거쳐갔습니다. 예. 이름 기억하십니까? 잘 기억 안 납니다. 그만큼 역대 정부에 비하면 예. 정무수석의 존재감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다. 이것을 정치를 하겠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서실장, 정무수석 콤비를 잘 이루어서 대야 관계에서 좀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거 마지막으로 김철우 교수님. 홍철호 전 의원의 정무수석 임명을 유승민 전 의원과의 관계와 연관지어서 보면 너무 좀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걸까요? 저는 뭐 굉장히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 예. 유승민계는 거의 소멸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서울에 아까 나왔던 그 김웅 의원도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지상욱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불출마했고요. 예. 대구에 있는 그 류성걸 의원이나 김희구 의원들도 다 공천을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의원조차도 예. 사실 이번 총선에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유승민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뭐 홍철호 전 의원이 보면 어쨌든 나름대로 뭐 정무의 일각에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정무의 일각에 있는 분은 아닌데 예. 제가 볼 때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신임 비서실장이 전체적으로 아마 대국회 관계 대야관계 그리고 어떤 국민의힘하고의 대여관계 전체를 아마 조율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홍철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철호 이제 신임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이 정진석 비서실장 좀 보좌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진석 새 비서실장의 이른바 픽 아니냐 이건데 예, 김주호 부대변인.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대통령이 예. 좀 비서실장은 나랑 가까운 사람을 좀 쓴 거고 그렇고 정무수석은 나랑 좀 거리는 있지만 예. 어떤 비주류나 예.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좀 편하게 가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창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당을 너무
청와대를 실세들로만 구성하다 보면 어려워서 찾아가지도 못합니다. 아, 그러면 약간 이번에 낙선자들이나 그러니까 여당의 원외 인사들 좀 생각한 자리일까? 그렇죠. 이게 꼭 그걸 주류 비주류로 볼 게 아니라 말을 하기 편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언로가 전달이 되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뭐 홍철호 의원 이런 임명은 좀 평가할 만하다 봅니다.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몇 가지 하셨어요. 또 이 자리에서 보기 드문 평가를 오늘 몇 가지 하셨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님 임명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는 저 아니라고 했는데 나머지 거는 오늘 형식이라든가 홍철호 전 의원 임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뭘까요? 이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기다리고 있죠.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각각의 지금 숙제입니다. 만나서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 약속을 했잖아요. 지금요. 만나기로 날짜로 잡아야 되지만요. 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사진 찍기 그 이상이 될까? 정치권에서 가장 궁금한 거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기로 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날짜는 25일이 가장 유력한 거 아니냐? 또는 26일쯤 아니냐라고 보는데 그 만남이 그저 사진 한 잔 찍고 악수하고 차 한잔 마시는 이 자리로 그냥 끝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진짜 얘기를 하는 자리가 되는 거냐? 이겁니다, 지금요. 관심사.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가 각각 얘기를 좀 내놨습니다. 요 만남과 관련된 거죠.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각각의 뭔가 기대를 남겼죠. 그리고 많이 듣겠다. 그리고 뭔가 좀 뭐 바라보겠다 이런 취지들인데 그런데 오늘 잠깐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뭐 짧은 기간 동안에 약간 뭐 실강이가 벌어질 걸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만남이 있잖아요. 이게 뭐 영수회담이라고 표현되지만 뭐 다르게 순화시키면은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이거든요. 그럼 만나서 그냥 만납니까? 의견 조율하고 뭐 할지 다 준비해야 되는데 지난 19일 통화해서 만나기로 했죠. 그리고 오늘 실무협상이 원래 있었대요. 오늘요. 오후에 만나기로 했는데 이게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니 이거 왜 갑자기 취소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약간 오늘 곤란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만나자고. 근데 아마 정무수석 교체 건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는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하시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거 왜 취소하고 그럽니까? 지금 이거 첫 발부터 이거 삐그덕거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반응이 좀 나왔어요. 김주호 부대변인, 요거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대통령실과 민주당 사이에 그동안 신뢰 관계가 없지 않았습니까? 신뢰가 없었다. 그리고 서로 사인끼리 약속하는 것도 그날 연락해서 취소하고 이런 거는 좀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본인들 사정이 있었겠지만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실 어떤 행정 내용이 사실 매끄럽진 않습니다. 갑자기 오늘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 정무수석 건도 있고 아마 이런 설명이 나왔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다 약속 잡고 비워놓고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내일 바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바로 또 발표했어요. 뭐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이재명 대표나 어떤 정치적 이익보다는 지금 뭐 고물가, 의료 대란 해결해야 될 현안이 산적하기 때문에 지금 뭐 서로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낼 수만은 없는 사이입니다. 빨리 만나서 뭔가 좀 대책을 세우고 실적을 내야 되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뭐라도 만나서 결과물을 만드는데 또 주안점이 있고 사실 저희가 수도권 일부 지역하고 영남에서 조금 많이 패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민주당이 집권 세력으로서 안정감을 그분들한테 못 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집권 세력이 목표이기 때문에 어떤 안정감
그래서 국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나시면 좋은 결과가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잠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불만 표시한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취소합니까? 지금 무슨 사정이길래 그때 이제 정무수석 인선이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 만나시죠. 이렇게 뭐 정리됐어요. 근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짧은 기간 동안 오후에 벌어졌지만 이게 만남 자체가 굉장히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만나서 대화하는 자체가 뭐 이런 걸 암시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25일로 유력하게 예상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의제, 어떤 주제를 놓고 얘기할 건가? 이거 지금 이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일단 최상병 특검법 얘기. 지금 이거 민주당이 5월 초까지 이거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 밀고 가는 주제잖아요. 이게 논의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선 문제, 총리 인선.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 나왔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겠다는 취지였죠. 이 총리 인선에 대한 구체적인 인물 얘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지금 강력히 주장하고 있죠. 25만 원 전국민 지원금입니다. 이거. 1인당 25만 원 지급하자. 한 13조 원 정도 된다 그러죠? 다 금액 따지면. 이 지원금 얘기도 의제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지금요. 일단 세 가지가 정도 꼽혔는데 특히요. 저 마지막 25만 원 지원금 관련해서는 그동안은요. 입장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금. 들어보시죠.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추어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민생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건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국민들 다수의 필요한 정책을 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합니까? 의원님들 의견 수렴은 좀 하신 상태인 건가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거 제안하실지 그런 것도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고요. 확인될 것도 없습니다. 영수회담이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중계하는 방식으로 하진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그리고 민주당은 아직 확인될 수 없다. 그리고 뭔가 신중한 모습이죠. 민주당도 지금 의제 자체에 대해서 다루는 걸로 굉장히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도. 자, 김철원 교수님. 네. 자, 어느 정도 의제까지 논의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의제 중에 합의가 나올 만한 게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번 그 영수회담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대통령 입장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영수회담을 한 8차례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예. 아마 이번에 대통령을 만나면 굉장히 얘기하실 게 좀 많은 것 같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번에 총선에서 패배하고 어쨌든 22대 국회가 개원하기 때문에 예.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당부를 좀 하고 그리고 제1당의 대표로부터 조금 건의받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많은 걸 요청하고 얘기하고 요구하고 할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주로 듣고 이렇게 끝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번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번에 영수회담은 첫 술에 배부를 일 없는 조금 평행선 회동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25일 날 영수회담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어떻게 논평을 낼까요? 아마 제가 볼 땐 대통령실에서는 아마 이번에 이 여러 가지 부분 의제에 대해서 예. 어떤 대통령 입장을 좀 설명했다고 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 국정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아마 서로 상반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요청했다? 강력히 얘기했다? 이걸로 끝나는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아마 이재명 대표가 들고 갈 게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예. 민생지원금 25만 원 도저히 대통령께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앞서 영상도 봤지만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포퓰리즘 마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지금 생각이 간극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어떤 국가 재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기가 태어나면요. 지금 2,2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안고 태어나게 됩니다. 1인당 채무, 국가 채무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습니다. 1인당 채무가 지금 2,2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볼 땐 그걸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요. 두 번째 채무 상병이라 이런 여러 가지 특검법은 국회에서 처리할 사안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보면 아마 의료 파행이 지금 장기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얘기했는 국회도 협의체에 들어가자는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의료계가 원하는 것처럼 원점 재검토라는 그런 또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 3개 정도의 주제를 갖고 큰 틀에서는 뭐 민생 또는 경제 살리기 얘기를 하시겠지만 예. 대통령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에 대해서는 듣기는 듣되 아마 어떤 확답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아마 총리 인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대 국회에서 지금 청문회를 할 수가 없거든요. 예. 21대 국회가 곧 끝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22대 국회가 6월 달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쯤 돼서 아마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 보고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뭐 청문회 그 위원회가 꾸려지고 할 거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5월, 6월 한 2달 정도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져가지 않느냐. 근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일당의 민주당의 눈치를 너무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총리 후보는 국민 눈높이에만 예. 맞으면 됩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민주당의 눈치를 보면 자꾸 눈치 보는 총리, 눈치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아마 이 뭐 대통령께서 지금 총리에 대한 지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제 살리게 하고 대통령 보좌할 수 예. 있는 그런 인물을 그냥 뭐 일단 뭐 제가 볼 때 인선하시면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드리고 싶죠. 용기남 교수님, 뭐 아직 모르겠어요. 민주당도 신중해서 뭐 의제가 뭐라고 설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늘 뭐 다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2가지로 정도로 한번 좁혀볼까요? 일단 총리 인선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인사 좀 한번 추천해 주시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걸로 보여집니다. 총리 인선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인준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총리 인선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상의하는 모양새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 인물을 놓고 인물 추천해달라. 뭐 얘기를 진행할 정도까지는 나가지 않을 걸로 홍준표 보여집니다. 대구시장을 만나서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뭐 그야 당내 인사이고 또 지금 현 정부 여당 인사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그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추천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은 야당에 대한 어떤 이해를 구하는 자리이고 또 전체적인 이번 총리 인선은 어찌 보면 신중하게 가겠다.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아직은 서둘 때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신속하기보다는 신중함을 통해서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논의하겠다. 저는 이런 정도의 발언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5만 원 지원금 얘기가 의제로 올라갈까요? 저는 의제로 올라갈 거로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표가 25만 원 지원금 얘기를 의제 있든 없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또 이미 공표해 왔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2년여 만에 만나서 이른바 파퓰리즘 논쟁, 철학적인 논쟁을 할 겁니까? 그건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현재 두 분께서 얘기하신 것이 뭐 포퓰리즘이다, 또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데 예. 저는 민주당이 요청하고 만에 하나 서로 이견만 확인하는 회담이라면 이런 회담 왜 합니까? 어찌 보면 지금 2년 만에 갖게 되는 어찌 보면 정치 복원의 어떤 호기이자 또 협치에 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 자, 성과를 도출하면 결국 전국 돌파에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아무런 성과 없이 헤어진다? 예. 과거에 그런 영수회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국정운영 3년은요. 예.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어떤 형식과 내용을 논의하더라도 예.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면에서 1인당 25만 원 국민지원금 문제는 그것이 직접적인 지원 방식이 됐든 예.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민생구를 해결하기 위한 서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어떤 또 다른 방안이 됐든 예. 이것을 논의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결과를 가시적으로 내놔야 된다. 저는 구체적으로 과거에 보면 여야정이 참여하는 이를테면 민생정책협의회라는 그런 구성을 통해서 추 논의하도록 그 정도는 하는 나와야 그런 되는 거 정도는 아니냐? 합의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요거는 조혁진 변호사께 좀 물어봐야겠네요. 지금 정치권과 언론에서 예상하는 거는 최상병 특검법도 이게 안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이거는 사실 지금 야당에서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일부 야당 인사가 설명하기로는 여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여기 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 법안이잖아요 지금요. 네네. 이거는 어떻게 안건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글쎄요, 안건에 넣으려고 민주당에서는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하지만 예. 정식 명칭은 뭐냐면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사 대상이 두 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최상병이 어떻게 순직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는 거. 이거는 뭐 대통령실하고 큰 관계는 없을 수 있죠. 예. 두 번째가 뭐냐면은 수사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 거기가 지금 민감해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통령실이 들어있고 국방부가 들어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러한 특검법을 그냥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조국 대표가 요구하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10개 요구 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최상병 특검법이거든요. 조국 대표도 본인도 만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조국 대표가 굉장히 선명해지고 민주당은 마치 이렇게 조금 꼬리를 내리는 조국 듯한.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 공격할 수도 있다. 이 건을 가지고 왜 얘기를 안 하는가? 이미 그냥 여론적으로는 압박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예시로 3가지 안건 지금 정치권 예상하고 있는데 뭐 간단한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요. 양쪽 다 이거 굉장히 치열할 수 있는 이슈가 예상 안건으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앞으로 이번 주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이 영수회담 또는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단독 회동 이 예상까지 좀 해봤는데요. 다음 주제는요. 최근에 몸이 좀 안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누가 점심 한번 하자 만나자 하는 걸 거절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 주제로 가보죠. 콜록콜록 아픈 걸까 아니면 서운한 걸까? 콜록콜록이요? 이거 목이 안 좋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지금 이게? 화면 좀 보죠. 요거 지난 주말에 아주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라고요. 이 최근에 지난 19일이죠. 19일.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19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오찬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한 거예요. 이게 지난 19일이었습니다. 그럼 예정대로라면 오늘이에요. 이게 오찬을 하자고 한 날짜가. 이게 이제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들까지 포함해서 전원 초청하는 요건 또 윤지혁 원내대표를 통해서 제안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거절합니다. 이걸 거절이라고 할까요? 사양이라고 할까요? 고사라고 할까요? 아무튼 안 간다고 또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건강상 이유로 참석할 수 없습니다. 건강상 이유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이유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신 분이 오늘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집에서만 있고 본인이 약간 이제 반농담처럼 이렇게 있는 게 나는 좀 그 전혀 불편하지 않다. 집에서만 있는 게. 전화 통화를 한 2-3번 한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지금 나아지게 되는데 계속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많이 소진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간 이제 총선 과정에서. 그래서 되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든 상태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글쎄요, 이렇게 건강상의 이유로 대통령실과 이렇게 만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날 것 같아서 저는 적절한 시기에 대통령과 또 비대위 간의 오찬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 비대위죠. 일단 건강상 이유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건강상 이유라도 이거 거절하는 건 좀 별로 아닙니까? 뭐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또 반응도 나왔는데요. 김경률 전 비대위원이 건강상 이유 통화해보니까 뭐 콜록콜록하고 그랬다 이 설명했잖아요. 근데 추가적인 다른 설명을 좀 내놔요. 여기에 뭔가 암시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2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회담을 마치고 나서 홍준표 시장의 발언들이 대단히 또 세잖아요. 그렇죠. 배신자다 뭐 이런 게 나오는 말들이 있으니까 뭐 인간적인 서운함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요. 패널 네 분께 지금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나 쓰시는 건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찬 제안, 오늘 오찬하자고 한 이 제안을 거절한 진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자, 쓰신 분 앞에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쭉 볼까요? 이제 김지호 부대인부터 다 답변하시는 건 아니고 이제 카메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분씩 좀 잡아주세요. 김지호 부대변인은 중2병이요. 독특한 대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정기란 교수님은 섭섭과 고민 두 가지. 섭섭 플러스 고민. 그리고 반대편으로 갑니다. 맞은편 가면은 정옥진 변호사께서는 아프다. 그리고 김철원 교수님께서는 앞에 카메라에 보여주죠. 저를 보여주시면 안 되고 카메라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뿔났다.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답을 쓰셨는데 우선 한 분씩 들어볼까요? 일단 가장 눈에 띄는 대답인데 중2병이요. 김주호 부대변인. 중2병 뭡니까? 들고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큰 선거에 지다 보면 경험 없는 분은 사실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예. 또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가 또 혼자 있으면 또 외롭기도 하고 막 이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어느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여당 지도부하고는 식사를 하면서 이 선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도부가 가서 식사하고 서로 덕담하고 이게 어떤 정치적 프로토콜인데 사실은 뭐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먼저 식사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이후로 진짜 뭐 개, 배신자, 폐쇄자 정말 막말을 쏟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그냥 화도 나니까 정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저는 정말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는 법화 문제로 재판을 받았고요. 이재명 대표 일주일에 3회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많은 야당 인사가 아직도 수사 중이고 저도 총선 끝나고 4월 11일 날 검찰에 소환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 삶을 위해서 대화해야 된다. 영수회담 적극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 제의를 그런 식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 국민은 둘째치고 저는 국민의 당원, 지지자, 후보자들한테 미안하지도 않습니까? 정말 여당 대표로서 채통을 지켜주시고 여당 지지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지도자가 좀 되어주십시오. 오늘 김주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평가하는 발언을 많이 하고 계세요. 지금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 보고 중2병이라고 그러면서 아니 대통령이 초청한 건데 그렇게 거절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네요. 지금요. 자, 이번에 반대편에 자, 정혁진 변호사 들고 계세요. 들고 아프다라고 썼어요. 아프다. 진짜 이유를? 일단은 진짜로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100일 동안에 굉장히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페이스북을 봤더니 뭐 한 6,000km 가까이 뛰어다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몸 자체가 진짜 무리가 될 정도로 번아웃이 됐던 거는 뭐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몸을 좀 추스릴 그 시간도 필요하고 어차피 지금 한 열흘 정도 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더 쉬어야 될 그런 진짜 아파서 못 나간다고 한 것 같다. 그렇죠. 일단은 그 아픈 거는 맞는 것 같고 그런데 몸보다 더 아픈 거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요 거의 20년 동안 그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시간에 동고동락을 했던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대검 중수부에서 잘 나갈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검사가 같이 했었고 그다음에 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을 때에도 한동훈 그 검사장이 그때 3차장이었고 그다음에 대검 총장, 검찰총장으로 어려울 때 마찬가지로 그때 이제 좌천돼 가면서 그렇게 어렵다가 결국은 다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으로 그러니까 보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끈끈한 사이인데 지금 둘 사이가 조금 전에도 봤잖아요. 2단계 거쳐서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니까 아니,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동훈아 그래도 될 그런 사이인데 그러게 과거에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뭐 이렇게 권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마음이 아플 정도로 편치 않다. 지금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대통령과 같이 그 식사를 갖다 하는 것은
그것은 적절하지 않고 힘들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지금 만약에 오늘 점심 식사를 했으면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번 주나 아니면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이재명 대표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 이렇게 무슨 그 만남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오찬이 됐든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그 만남이 됐든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는 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화 통화도 안 했을까요? 직접.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아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가장 빨리 만나고 이재명 대표하고는 전화 통화도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는 여당의 총선을 이끈 전직 비대위원장은 전화 통화도 안 했다고 좀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그게 지금 여당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정기란 교수님 지금 섭섭 플러스 고민이에요. 근데 또 다운표를 쓰는데 인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들을 봤을 때 아마 섭섭 고민일 것 같다. 섭섭 고민. 네, 뭐 사자성어로 굳이 갖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우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앞서 여러 사람이 얘기했습니다만 자 비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에게 전화 통화하지 않았고 만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연락해서 월요일 날 오찬하자. 그리고 독대 만찬 오찬도 아니고 비대위원들하고 하는 오찬에 포함시켜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총선 끝나고 6일 만에 홍준표 시장을 4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저는 서운함, 상식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 일단 섭섭은 그런 내용이. 섭섭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이 부른다고 해서 쪼르르 달려가가지고 밥 먹고 어떤 총선 지금 패배 원인과 관련해서 한동훈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고 홍준표 시장 입을 통해서는 배신론을 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것에 대한 저는 근본적인 고민이 시작됐다. 그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저는 나타났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이미 벌써 한번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 뭐 이종섭 전 장관 도피 문제, 뭐 의대 정원 논란 문제 여러 총선의 중요 국면마다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저는 그것의 연장선에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일정한 거리두기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결국 지금 당장 홀로 서기는 못할지언정 홀로 서기를 염두에 둔 저는 거리두기에 들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도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친윤 그룹에서는 나름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또 홍준표 시장과 친윤 그룹 간에 어느 정도 이해관계가 저는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철영 교수님 뿔났다는데 일단 설명해 주시기 전에 준비된 게 좀 있어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동안 총선 과정에서 1차 갈등, 2차 갈등 그러니까 이른바 이 당정 갈등 또는 윤한 갈등 이렇게 표현되죠. 1차, 2차 갈등이 있었다고 정치권은 보고 있는데 이번이 이 거절한 것이 3차 갈등의 어떤 시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가 있거든요. 화면으로 좀 정리된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올해 초 그리고 3월 그리고 최근 이렇게 돼요. 1차 갈등은 사실은 김건희 여사 문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사퇴 요구를 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또 공방처럼 났잖아요. 그리고 이걸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막 이렇게 공개하기도 하고 이랬던 그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서천 화재 현장에서 봉합이 됐죠. 만나면서. 그리고 2차 갈등은 특히 이종섭 전 호주대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또 비례 공천 문제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었죠. 이거에 대해서 뭔가 요구를 하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그래서 이종섭 전 대사가 뭐 귀국하고 이런 일이 있었고 비례 순번도 제주도에 가는 이런 갈등 끝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2차 갈등이고 이렇게 수습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 회동 초청을 했는데 아픕니다. 건강상 이유 있어요. 하고 거절한 거예요. 이게 3차 갈등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이미 지나간 건데 한동훈 전 위원장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해야 하고 유정석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저 때는 사실은 총선일 전이었잖아요. 총선 전. 그래서 뭐 4월 12일에 인생이 꼬인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약간 심상치는 않아 보이네요. 저 때 얘기가. 일단 뭐 저런 걸 포함해서 김철용 교수님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 오늘로 원래 잡힐 예정이었던 오찬 회동을 거절한 이유를 뿔났다라고 쓰셨네요. 이제 뭐 섭섭하다거나 조금 아프다보다는 굉장히 좀 적극적이라고 보이는 게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의 어떤 식사 제의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정말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건강상 이유라면 예를 들어 뭐 수술 날짜를 잡았다거나 아니면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게 아니고 그냥 지금 자택에 머물고 있는데 건강상 이유로 해서 못 간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콜록콜록이니까 뭐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뜻이죠. 좀 핑계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이죠. 핑계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죠. 그럼 진짜 이유는 뿔이 났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보면 굉장히 억울해요. 지금 마음이.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법무부 장관이 끝나고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이번 총선에서도 원톱으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날 유세를 끝내지 못할 정도로 탈진할 상태를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어쨌든 선거에 대한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계속적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홍준표 시장이 폐위된 세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본인이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을 견딜 수 없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홍준표 대구시장이 배신자, 폐쇄자 얘기를 꺼냈잖아요, 만나. 그 얘기가 꼭 홍 시장만의 생각이 아니고 혹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통령 홍 시장이 아마 독대에서 만찬 독대를 했을 때 아마 여러 부분에 대한 얘기를 4시간이었어요. 국정 전반에 대해서 또는 총리나 이런 여러 가지 요소의 야대 전국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 가지 경륜이 있는 얘기를 들었겠지만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정치적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가볍게 얘기가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홍 시장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대변인 격은 아니지만 결국 그런 얘기를 쏟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충분히 오해하고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향후에 오늘 거절하는 의미가 더 또 정치권에서는 또 이런 거 나오면은 해석에 해석을 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정치권 다시 복귀하면 나는 내 길 마이웨이를 간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은 앞으로 마이웨이를 하겠죠. 왜냐하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을 SNS에 올렸기 때문에 한동훈의 정치는 이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근데 단지 저는 아마 이번에 오찬은 거절을 했지만 조만간에 저는 다시 이 식사 비대위원들하고 오찬은 또 하실 것 같아요. 보니까. 바로. 아니면 함께. 그러니까 또 다시 요청이 오면. 한동훈 위원장의 대가 그렇게 아주 세진 않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의 대가 그렇게 세진 않더라.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퉁기는데 두 번 정도는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아프다는 핑계를 댔기 때문에 한 번 더. 다 나았으면 너 식사해야지. 일주일 뒤쯤에 다시 연락하면 그때는 온다. 그때는 오죠. 그리고 하나 더 똑같은 질문인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님께 드렸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왜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도 안 했을까요? 일단은 좀 불편한데요. 첫째는 그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한 건 제가 볼 때 약간 용무인 것 같아요. 이건 비즈니스로 전화한 거죠. 이건 일이다. 영수회담으로 이제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전화해서 약간 격의 없이 그래 얘기를 하시는 거. 이건 불편하고는 아니고 따질 게 아니라 이거 일이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는 거는 어쨌든 본인이 같은 이 파트너급도 아니고. 옛날에 부하였잖아요. 물론한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옛날에 부하였고 지금은 여당의 비대위원장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직접 전화할 필요 없이 비서실장 정도를 통해도 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하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분의 답변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 각각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주말 동안 지난 토요일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차를 두고 글들을 올립니다. 또 화면 좀 보겠습니다. 특히 여긴 설명이 안 돼 있지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저렇게 SNS에 글을 올린 거는요. 굉장히 오랜만인 거예요. 그동안 없었어요. 총선에 직접 올리거나. 근데 글을 상당히 그래도 분량이 비교적 긴 글을 올렸어요. 일단 뭐냐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먼저 이렇게 얘기했죠.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글을 써요. 청년의 꿈이라는 어떤 이 홈페이지, 게시판 형태의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질문을 받고 쓰는 건데 거기에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라고 딱 찝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조금 시간이 흘러서 본인의 생각을 쓰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 배신 전 안 합니다. 그리고 배신 그러는데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지금요.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를 보란 듯이 반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입장을 또 강하게 내요. 다른 내용도 많이 썼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또 설명을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공공선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게 뭐가 있나?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제 기억으로는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눈높이에서 뭐 생각할 문제다. 이게 과연 배신인가? 조금 한 번쯤은 홍준표 시장은 좀 공공선이라는 것을 좀 생각 좀 해주기 바란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저 한동훈 전 위원장과 가까운 인물을 꼽히니까 아마 그쪽 시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주호 민주당 부대변인 한동훈 전 위원장이 SNS로 글을 써요. 본인의 입장을 아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보기에 따라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 배신자라는 그 규정에 대한 반박을 세게 해서 그걸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까지 받아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뭐 콜록콜록 기침을 하며 몸이 안 좋아서 밥 먹으러 가지도 못하는데 또 이렇게 글을 쓸 체력은 있었나 봐요. 저는 사실은 정말 유치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유치하다 지금. 이게 무슨 뭐 배신자다. 솔직히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 격에 맞지 않는 행위예요. 지금은 선거에 져서 4분 오열하고 지금 다 성찰하고 후보자들 진짜 4, 5년 준비한 사람들 정말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이게 뭐 니 탓 내 탓 하는 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전 홍준표 대구시장 말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거를 또 보고 내가 언제 배신했냐 용기다 이렇게 그걸 못 참고 페북에 쓰고 그다음에 대리인 시켜가지고 그걸 또 공격하고 나 밥 먹으러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중2병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좀 여당 대표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 그에 맞는 격을 보여줘야지 저게 뭡니까? 이럴 때 쓰는 표현이 과거에 유명했던 왜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세요.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 솔직히 같은 정치권에 있는데 창피합니다. 좀 적당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겨냥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김철웅 교수님. 네. 일단 본인이 글을 저렇게 적극적으로 냈다는 의미하고 그다음에 그 글에서 아까 무슨 뭐 용기 뭐 배신자 이거 말고 본인이 또 이런 걸 덧붙였어요. 앞으로 정교해지기 위해 공부하고 성찰하겠다 그랬어요. 정교해지기 위해 공부하고 성찰한다. 공부를 언제까지 한다는 걸까요? 일단은 뭐 지금 이 홍준표 시장이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한 8번 정도 계속적으로 SNS 저격을 했거든요. 굉장히 잦았네요. 근데 보면은 문재인 정권의 사냥개라는 것도 그냥 넘어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 사냥개 얘기도 나왔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분수도 모르는 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굳이 아마 본인이 아프다고 하면서도 지금 SNS에 낸 걸 보면 배신자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는 본인이 못 견디는 거죠.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신이라는 거. 배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본인이 밝힌 것처럼 어떤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자기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저 국민의힘과 전신정당 이게 보수 정당 내에서 배신하면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심각해질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있었죠 지금요. 그렇습니다. 보수 정당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아마 이렇게 SNS로 시작하게 되면서 본인이 아마 나름대로 이제 뭐 정치 행보를 시작하게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보니까 그 홍준표 시장이 좀 손해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동안에는 입 바른 소리를 잘 하셔가지고 괜찮았는데 아마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적으로 저격하면서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동정론이 당내에 많이 생겼거든요. 정말 지난 선거 때 그래도 정말 저렇게 열심히 했는데 저렇게까지 또 물러났는데 할 이유가 있나 하는 그런 동정론도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회 앞에 보면 쭉 이렇게 화환이 이렇게 쭉 있는 거 보면 어떤 나름대로 했던 벌써 며칠 됐는데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팬덤층도 좀 형성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냥 홍준표 시장은 조금은 좀 번지를 잘못 잡았다. 다만 홍준표 시장 때 일단 한동훈이라는 나름대로 당내에 어떤 구도는 또 조금 만드는 그런 효과는 좀 있다. 이렇게는 좀 보입니다. 공부를 한다 그랬어요. 정교해지기 위해서 공부한다. 언제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차기 전당대에 저는 출마할 걸로 보이거든요. 출마한다고 그래서 보십니까? 왜냐하면은 차기 전당대에 가면 지금 당내에서 뭐 혁신이냐 아니면 관리형 비대위냐 해서 언제쯤 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 7월 달쯤 돼가 한다면요. 한 2달이 뒤이거든요. 예. 2달 뒤이고 두 번째는 아마 이번에 나경원, 그다음에 원희룡, 저 또 험지에 출마했던 김태호라든가 이렇게 예. 나름대로 아마 2027년 나름대로 어떤 잠재적 대권 주자를 꿈꾸는 분들이 이번 전당대 출마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위원장도 출마하지 않고서는 못 벽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아마 한 2달 정도의 조금 휴식기를 가지고 아마 7월 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출마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석대로라면은 2달 동안 정교해지고 성찰 통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좀 이어가 볼까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또 본인 입장이네요.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나는 친윤이 아니어도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대통령 흔드는 건 반대한다. 그러면서 또 이제 험한 말이 하나 나와요. 잡새들은 사냥개도 나왔는데 지금 잡새가 나왔습니다. 이제 새가 나왔어요. 잡새들은 이를 두고 친윤 운운하지만 그건 나를 몰라서 하는 무지의 소치다. 잡새들은 무지하다. 그래서 날 친윤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시는 분이 있네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의 입은 뭐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항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본인이 나서서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와 같이 당내 상황을 좀 어렵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기정 교수님, 최근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과 급 가까워졌다 이런 평가 받는데 본인은 친윤이 아닌데 친윤이라 하는 잡새들이 있다 뭐 이렇게까지 했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 최근의 모습은 뭘로 규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친윤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걸 무지의 소치다. 거의 뭐 잡새들의 굉장히 무지다. 불쾌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이 그동안 정치 역정을 보면 사실 어찌 보면 늘 약방의 감초 정치였죠. 또 사안이 생길 때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여과 없이 던지는 방식으로 본인의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또 당내에서도 당 대표까지 지냈고 대선 후보까지 지낸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정치적 중량감을 키워왔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개 뭐 친윤 그룹의 일원 정도로 치부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개파 이런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생각을 한 건가요? 거기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보여준 것이고요. 저는 친윤이라기보다는 친윤 그룹과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상황일 뿐이고 더 나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은 그런 팬덤 정치 이런 정치가 성공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는 그 정치와는 반대다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정치적 노선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그런 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정옥진 변호사는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모습을 무엇이라고 규정하실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차기 대선에서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어쨌든 제일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홍준표 시장은요. 이재명 대표 내가 꺾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기에 그 뒤에 행간에 그런 게 담겨 있다고 보시는 저는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배신했다라고 하는 건지 전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 김건희 여사 디올백 관련해 가지고 그걸 배신했다라고 하는 건지. 그때 그 국민 눈높이 얘기를 한 적인데 그걸 가지고 그러는 건지.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사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을 흔들었다라고 하는 건지 그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야지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구체적인 걸 없이 배신을 했다고 규정을 했다는 거네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그 만약에 문재인 그 대통령 때
마음만 먹었으면 굉장히 잘 나갈 수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조국 수사 덮고 그냥 뭐 시키는 대로 아주 일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면 아마 문재인 대통령 때 검찰총장 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정권이 재창출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법무부 장관도 할 수 있고 그랬을 텐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잘못에는 눈 감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시장은요. 하나만 보고 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문정권에서 제일 핍박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행간에다가 그 이야기를 담은 거고요. 결국은 홍준표 시장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제일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대통령 흔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벌써 차기 구도를 갖다가 딱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이나 해석이 좀 틀렸다라고 하면 홍준표 시장이 좀 이렇게 막 둘러서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꼭 집어가지고 이건 이런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국민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께서 이 방송을 혹시 보셨다면 정신 변호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지금 뭘 설명하라 그러나 또 혹시 그러시는 거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돼서 같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대적으로 총선에 승리한 이후에 비교적 당이 안정됐다 이런 평가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죠. 근데 그 안에서는요, 물밑에서는요, 뭔가 그래도 분주하고 바빠 보이는 게 있습니다. 어떤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것 같거든요. 제목 보겠습니다. 이재명 연임 길터주기일까? 지금 이재명 대표, 당대표잖아요. 조만간 당대표 임기가 끝나요. 새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연임 얘기가 지금 상당히 짙게 나오고 있거든요. 요 얘기 좀 해보겠는데 우선 화면 좀 하나 볼까요? 이쯤 되면은요, 통상적이라면은, 저는 전 여름에 날씨가 더워지면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저 관심 있습니다. 저 해보고 싶거든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통상 나와요. 근데 지금요, 8월에 전당대회 잡혀 있어요. 예정돼 있어요. 새 당대표 뽑아야 되는데, 당내 중진들이 아무도 당대표 얘기는 안 합니다, 지금. 나 당권, 당대표 관심 있다는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대신에, 저는 원내대표 하고 싶은데요. 저는 국회의장 꼭 하고 싶은데요. 라고 약간 다른 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위기가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 분위기가 이미 굳어진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하나 들어볼까요? 시대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내며 더욱 단단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강력한 투톱으로 개혁과 민생 두 가지 과제를 균형 있게 해나갈 적임자는 저 박찬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본인이 최고위원 던지고 원내대표 나오는데 뭐 본인이 원내대표 나오는 것도 관심하지만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라고 딱 세팅을 해놨어요. 세팅을.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 연임으로 굳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뭐 이재명 당대표 임기가 8월 말까지고 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만약에 원내대표가 되면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니까 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진짜요? 이제 뭐 우리 당에서는 또 과거에는 친문 마케팅도 많이 했고 요새는 친명 마케팅 많이 합니다. 그럼 뭐 후보 선출했는데 또 이재명 대표를 욕하면서 또 출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본인은 이재명 대표가 가까우니까 저를 밀어주세요 이런 뜻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출마자들은 다 그런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님이 대선 경선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좀 혹사를 당하고 있고 가족들도 공격을 너무 많이 당해서 조금 당대표도 좀 성공적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총선 승리도 하고 그래서 좀 쉬셨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당대표는 이제 안 하고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판단이시네요. 그런데 사실 지지층에서는
뭐 방통위 문제도 좀 심각해요. 언론사 탄압도 심각하고 그다음에 뭐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야당 정치인들 매일 수사하고 감사원도 막 편파 감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지층 입장에서는 우리 지도자 중에서 내가 제일 유능한 사람 쓰고 싶다. 이랬던 사람 더 시키고 싶다. 이런 열망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그런 강한 열망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의 권리만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거는 이재명 대표님이 결단하셔야 될 문제 같습니다. 그럼 전당대회가 이제 8월에 열리잖아요, 이따. 그러면 사실상 추대 분위기입니까? 이렇게 간다면?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원내대표 선거 어떤지 국회의장 선거를 보고 봐야지. 지금 뭐 4개월 남았는데 벌써 예단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중진들이 이맘쯤 되면 당대표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 텐데 아무도 하기 안 와서 지금 정치권에서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얘기를 하나. 아니면 아예 8월까지 아무도 안 나오는 건가. 약간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그리고요, 방금 전에 박찬대 최고위원 나와서 원내대표 도전한다고 밝혔잖아요. 화면에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또 내용 좀 화면 좀 보세요. 여기 보면 본인이 원내대표 출마하겠다. 시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원래 민주당 내에서 한 며칠 전까지 지난주 후반만 해도 원내대표를 하고 싶다고 자천 타천하시는 분이 10명 정도나 됐어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주말 넘기고 오늘 되면서 굉장히 정리가 되는 분위기예요. 다들 손을 내리는 분위기거든요. 특히요. 다음 분 보겠습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원래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오늘 출마 선언을 한다고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기자회견에서 불출마한다고 바뀌었어요. 내용이 확 바뀌었어요. 180도. 그러면서 불출마합니다. 동시에 최고위원 2명이 사퇴하는 거는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이라 판단해서 제가 불출마합니다. 그럼 사실상 박찬대 최고위원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양보한 셈이 됐어요. 쳐본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손을 이렇게 들뜻 하신 분들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뭔가 이렇게 좀 물밑에서 정리가 되고 있나 보죠?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가지 말라는 얘기 안 하셨고요. 또 적극적으로 나가라고 지지하겠다고 이런 표현도 하지 않았지만 뭐 조금 과도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을 상당히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도 2명 다 사퇴하는 것은 여지껏 있은 일도 없고 또 무리한 일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찬대 최고만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당의 부담도 줄이고 제가 원내대표는 다음번에 출마하는 것으로. 김철규 교수님. 네. 이거 지금 당대표 도전한 분이 안 나타나고 약간 연인 분위로, 이재명 대표 연인 분위로 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친명이라 꼽히시고 지금 최고위원 분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원내대표를 도전했는데 다른 분들은 다 내리고 있는 상황. 이거 뭡니까 지금 이거? 제가 볼 때 그 원내대표나 이런 당직은 엄청나게 의원들이 욕심을 많이 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렇게 뭐 서영교 의원이 이런 분들이 그냥 불출마한다고 바뀌었어요, 한거 입장이. 보면 어쨌든 보면 지금 전체적인 제가 볼 때 민주당 의원의 분위기가 어떤 원래는 당 대표하고 원내 대표가 투톱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수평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땐 지금 원내 대표가 약간 이재명 대표의 어떤 비서실장급으로 조금 당 대표 의상이 너무 떨어지는 거 커졌다. 아닌가. 원내대표는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도 결국은 당대표 투톱의 수평적 관계가 아니고 어쨌든 원내대표가 사실은 당대표의 비서실장급으로 약간 추락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의원들 또는 당선자들도 그런 분위기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겠나. 특히 이번 22대 국회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당대표로서 치른 처음 선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큰 의석으로 이겼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22대 국회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 거에 대한 어떤 구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어떤 당대표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당내에서 추대론으로 해서 가고 원내대표는 아마 본인이 조금 편하게 비서실장급으로 할 수 있는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이재명 대표를 잘 보좌해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루트에서 아마 22대 전반기를 아마 구상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뽑아야 되는 것, 향후에 뽑아야 되는 자리가 뭐 원내대표, 당대표 말고 국회의장 자리도 있어요. 여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대표를 하겠다고 손드는 분은 없지만 국회의장 하겠다고 손드시는 분은 많아요, 지금요. 일단 몇 분 나오셨는데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22대 국회
개혁국회를 만들고 총선 민의를 받드는 데 있어서는 제가 가장 적임자다. 네, 이재명 대표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네, 말씀을 드리고 국회의장 준비하겠다고 열심히 잘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잘하라. 영심은 나한테 있다. 이런 지금 이런 말씀으로 해석해도 당연히죠, 아니겠어요? 제가 국회 기재위원장 또 예결위원장도 했었지만은 뭐 거의 파행이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누구도 유연하고 뭐 또 여야의 그 타협과 대화 네. 또 중재를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아직은 뭐 또 여러 의원님들과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이후에 한번 뵙고 뭐 전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저간의 여러 가지 여론들을 좀 모아갖고 좀 네. 전달한 적은 있습니다. 자, 이런 중진 의원들, 이번에 또 당선되신 분들, 당선되면서 뭐 5선, 6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지금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분도 국회의장에 관심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 국회의장 질문할 것 같은데 예. 결정한 바가 없고 없으세요? 박지원의 역할은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국회의장은 지금 아무리 협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정치력, 협상력 그리고 투쟁력도 갖춘 그런 경륜이 있는 경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같습니다. 우양 교수님, 박지원 당선인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리 얘기 들어보니까. 뭐 박지원 당선인에 대해서 하고 싶어한다? 저는 오히려 이 공간에서 본인이 거론되는 것을 아마 즐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박지원 국회의장 이거 만약에 실현된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 당연히 그 당원의 뜻이고 또 국회의원들의 뜻이라면 예. 뭐 이 박지원 국회의장 못할 이유 없죠. 또 잘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를테면 좀 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정치력, 투쟁력, 뭐 여러 가지 협상력 훌륭하신 분이죠. 그러나 박지원 의장님의 개인적인 저는 욕심보다는 지금 국회의장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속에서 왜 나는 빼? 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내가 최고령인데 약간 최고령이고 내가 이런 좋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인데 내가 빠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저는 하나의 발언 정도로 보여집니다. 물론 박지원 의원님이 국회의장에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속내는 그런 데 있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요거는 김주호 부대변인께 짧게 지금 방금 화면에 나갈 때 이제 후보들 물망에 오른 분들 쭉 나가는데 그중에 한 분이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당선인이에요. 근데 당에서는 일각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등등등이 조금 불편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좀 하시는 분이 있던데 추미애 전 장관 국회의장 도전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미애 전 대표님하고 저희 이재명 대표님하고 불편한 관계 하나도 없고요. 친합니까? 아니 뭐 어떠한 저희가 이제 경기도지사 예. 후보 시절에 추미애 당대표는 끝까지 후보직에 대해서 어떤 공정하게 경선 관리를 해주셔서 본인이 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경기도지사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그건 진짜 어불성설이고요. 사실은 이번 국회의장에 대해서 지지층 기대가 매우 높습니다. 개혁국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좀 견제, 의회 정치 복원 여러 가지 기대가 많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를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정말 국회의장 선거가 어렵습니다. 의원들 선거가 굉장히 어렵고 그 현장 어떤 그 연설에도 그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개파 투표를 좀 지향하기 위해서 뭔가 좀 과반 이상 득표하게 그렇게 룰도 좀 바꾸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국회의장 선거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이번에 선출되시는 분은 확실히 힘이 실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국회의장 같으면은 사전에 그 다수당에서 정리가 돼서 뭐 한 분 정도가 약간 추대 형식으로 사실상 투표는 약간 형식적 절차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치열하게 아마 경선이 붙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잡힌 주제는요. 이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네요. 진실 공방처럼 서로 뭔가 반박과 재반박과 또 재반박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주제 가보죠. 날짜, 장소, 음주 여부까지 지금 약간 왔다 갔다 오락가락 번복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관련된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직원 시켜서 연어를 사오라고 했다 이런 주장도 그렇죠. 그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기억은 좀 전혀 안 나신다는 점. 기억이 아니고 그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지금
거의 뭐 10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법정에 나와서 하는데 혹은 반년 전에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장소와 시간과 이런 걸 정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의 진술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은 진실과 허위가 그 경계 지점 어디쯤에 있는 부분을 검찰이 적절하게 지금 활용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뭐가 서로 반박하고. 그거 정리 좀 해볼까요? 이것도 정리 내용이 워낙 복잡해서요. 아주 간결하게 정리한 겁니다. 일단 3가지 관점에서. 그러니까 음주 시점, 음주했다고 주장이 나온 그 시점,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에 여부입니다. 일단 처음에 6월 30일 뭐 직후쯤 아니냐 이런 얘기 나왔다가 7월 3일로 날짜가 좀 바뀌어요. 주장하는 자자가. 그리고 가능성 높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장소도 처음에는 수원지검의 1314호 맞은편 창고 이게 1315호인가요? 거기였다가 처음에는 그게 아니고 그 1314호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 그랬다가 또 복수의 장소로 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죠. 그랬다가 처음에는 또 이화영 전 부의사가 뭐 술을 마셨고 얼굴이 벌개졌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술이라서 안 마셨다 이게 물 아니고 술이라서 안 마셨다. 약간 뭔가 진술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지금 주장하는 바가. 관련 내용이 하나 더 있을까요? 이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요 내용. 그리고요 이거 보시면 이제 검찰에서는 계속 반박하죠. 아니 판결 앞두고 허위사실로 수사팀을 음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원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는 의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이화영 전 부시장은 또 오늘 옥중 편지 쓴 걸 또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골자예요. 어떤 변호사 얘기를 하면서 검찰 고위직과 약속당 내용이라면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러면서 그 설득의 내용은 김성태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 송금을 이재명을 위해 한 일이다. 이렇게 진술하면 재판 중인 사건에게 사건 관련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겠다. 뭐 이렇게 회유를 했다. 이런 것도 옥중 편지가 또 공개가 됩니다. 정신 변호사. 네네. 근데 일단 뭐가 자꾸 진술 내용이요. 이게 번복이 되면 정신 변호사. 이게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이야기를 한들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화영 부지사 이야기에 대해서 김성태 회장도 아니라고 했고요. 쌍방울 직원 지목된 그 사람도 아니라고 했고 심지어 그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도와주고 있던 변호인조차도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마침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지금 이화영 부지사를 대리하고 있는 김광민 변호사하고 이화영 부지사하고 말 자체가 서로 간에도 지금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나왔는데 출정일지.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이 사건은 출정 기록 까면은 뭐 확실한 거 아니냐. 그럼 모든 게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검찰인지 법무부인지에서 그 교도관들의 출정 일지를 갖다가 냈는데 다 5시 18분, 5시 35분, 5시 30분에 수원 구치소에 도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이렇게 되면 아직 이화영 부지사 판결, 2심 판결이 안 나왔거든요. 1심 아직 안 나왔죠. 지금 저희 재판장이 6월 7일까지는 양형만 고려하고 있을 거예요. 뭐 유무죄 뭐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고 지금 이런 논란을 갖다가 키우면 징역 10년 받을 거 15년 받을 수 있는 그런 리스키한 일들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주 부대변인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범죄 혐의자가 자신의 죄를 다 자백하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이 왜 필요하고 검찰이 왜 필요하겠어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의혹의 당사자가 더군다나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라면 당연히 어떤 조직이든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감사를 해야죠. 그런데 검찰에서 감사를 안 하고 감찰을 안 합니다. 그리고 비리 의혹 당사자가 계속 익명 문자만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익명 문자 하나를 확인했는데 뭐 민주당 소속 법률위 소속 변호사도 이런 연어 술 파티 없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니까 민주당 소속이 아니에요. 다른 당 소속이고 본인은 어제 라디오에 가서 인터뷰에서 6월 12일 날 인터뷰에서 6월 말 7월 초의 상황은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검찰도 지금 거짓 해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공공기관이면 그냥 감찰을 해서 기다 아니다. 결정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책임도 안 지고 조사도 안 하고 검찰의 태도가 아주 아리송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벌써 한 일주일 넘게 가고 있죠. 뭐 민주당이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가세를 하면서 검찰과 지금 뭐 충돌하고 진실공방, 반박에 재반박에 또 반박에 반박이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요. 자, 다음 마지막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시죠. 무능한 조폭과 유능한 양아치요.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조폭과 양아치인데 아까 무능 유능의 차이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오늘 국회에서는요 국민의힘 총선 낙선되신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열었어요. 거기서 뭔가를 진단하고 분석하시죠.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프레임은 악하고 무능한 우리들과 악하고 유능한 저들의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하고 무능했던 우리는 무능한 조폭 같았고 악하고 유능했던 저들은 유능한 양아치 같았던 겁니다. 운동권 심판론으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군다나 2조 심판론으로 선거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정부 여당인데 여당. 온갖 수단을 다 갖고 있는 여당인데. 김철 교수. 네. 악한 건 공통점인데 하나는 무능한 조폭, 하나는 유능한 양아치하고 이번에 총선이 열어진 거다. 일단 뭐 비유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우리 낙선하신 분들이 모여서 첫 번째는 대통령 탓을 하거든요. 예. 두 번째는 당 지도부를 탓하고 지금 선거 전략을 탓하고. 근데 저는 저분들이 본인의 탓이 51%라고 보거든요. 51%? 그렇습니다. 결국은 선거에 나섰던 후보가 51% 이상의 책임을 가지는 거거든요. 일단 후보의 책임부터 얘기해야지 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아까 오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선거 한 두세 달 전에 그 지역에 사실상 낙하산 공천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적어도 한 4년 정도 지역 관리를 굉장히 오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이제 갑자기 날아가서 사실 선거를 치렀는데 사실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저는 저분들이 진짜 이번 선거에서 조금 모습을 배웠고 진정성이 있다면 전 저분들이 앞으로 공공기관에 전출 안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분들이 보면 원내 당협위원장을 하면서 아마 대통령실에 요청해서 아마 공공기관의 이사나 기관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또 한 2, 3년 정도는 본인이 당협위원장을 대리로 세워놓고 자기는 공공기관 갔다가 선거 임박해서 와서 또 선거하겠다는 그런 심보를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저분들이 좀 진정성을 보인다면 이번에 낙선되신 분들은 아무도 공공기관에 나가지 않고 4년 동안 진짜 지역관리 열심히 한다면 그때는 나중에 본인 탓보다는 정말 당이나 아니면 정부의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거죠. 오늘 저 자리에서 또 나온 얘기도 있습니다.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영남을 보수의 심장이라고 해요. 그럼 수도권은 뭡니까? 보수의 팔다리입니다. 그런데 심장이 싸웁니까? 진짜 전투는 팔다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팔다리 싸움에서 진 겁니다. 전통적 지지층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한데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 명씩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만한 인원을 3040에서 가져오지 못한다면 보수는 다음번엔 정말 두 자리 의석으로 내려갈 겁니다. 영경 교수님, 영상의 뒷부분. 네. 전통적 보수층들 돌아가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평균 수명을 고려한 아주 대단히 단선적인 얘기처럼 보여져요.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7080 세대 노년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평균 수명이 다 하시면 돌아가시지 않겠냐. 연령이 좀 높으시니까. 네, 그러다 보면 또 30대, 40대는 나이도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승을 어떻게 잡을 거냐의 목표가 주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하면서 너무 상황 자체를 단선적으로 본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좀 위험해 보이기도 내용 하고요. 자체가 좀 수위가 좀 높아 보여요. 저는요 오히려 고민해야 될 게요. 국민의힘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이른바 중수층의 지지를 끌어낼 것인가. 중도층, 수도권, 이를테면 청년층의 지지를 그런 중수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 그다음에 어떻게 영남 정당으로부터 탈피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요구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 박성수 낙선자가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 지금 이 말을 갖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부분은 정부 여당에서 깊이 고민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일례로 박근혜 전 탄핵 이후에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21대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유권자 지형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것은 포착이 되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보수 우위의 선거 지형이었다면 지금은 진보 중도 우위의 지형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캠페인 전략을 끌어낼 것인지 이쪽으로 초점을 맞춰가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지금 낙선자분들이 모인 오늘 세미나였잖아요. 근데 다음 사항 좀 볼까요? 최근에 낙선자분들을 만났다고 하신 분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지난주에는 서울의 동북부 지역 낙선자, 그리고 오늘이네요. 서울 남부 지역 낙선자 나눠서, 그리고 내일은 당선자들, 서울 지역 당선 이렇게 만난다는데요. 정혁신 변호사 한 40여 초 되는데 이거 약간 뭔가요? 이 의미는? 오세훈 시장? 낙선자지만 어쨌든 정부 여당의 당협위원장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당과의 관계, 여당과의 관계를 위해서 만날 필요는 있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대선 주자로 꼽히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지금까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여러 번 하셨잖아요. 예. 이제 할 거는 대선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너무 조용히 있었다라는 너무 게 소극적 조용한 거 아니었냐? 네, 이제부터는 조금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쪽 대구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용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고 있고, 뭔가가 시작이 된 건가요?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 콜록콜록 한다지만 본인은 공부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고, 뭔가 물밑에서는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